과거에요,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고 이렇게 부르던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발전 속도가 빠르고 성장률도 높고, 그래서 아시아에서 이 선진화 단계로 들어가던 나라들, 이 나라를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 불렀는데요.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입니다. 한국만 빼고는 다 대만, 싱가포르, 홍콩 중하급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 지금 성장률에 있어서 바닥이라는 겁니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싱가포르, 홍콩, 한국, 대만 등 4개국의 평균 GDP 성장률이 1.95%로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에서 일본 빼고 평균 성장률이 6.1%입니다. 이걸 크게 밑돌았다는 겁니다. 한국 2.6, 대만 0.8, 싱가포르 2.0, 홍콩 2.4. 그래서 작년 성장률은 그나마 한국이 제일 높았지만은 모두 3%에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중국 6.9, 베트남 6.7, 인도 7.3, 필리핀 5.8, 말레이시아 5, 모두 5%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전망도 밝지 않다고 합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망치를 보면 한국의 성장률은 작년과 같은 2.6%, 싱가포르는 1.9, 대만은 1.5, 홍콩은 2.4로 여전히 2%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전날 신흥아시아 경제 전망 보고서라는 글에서 아시아의 원조 호랑이인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이 앞으로 2년간 계속 어려울 거다. 신용 성장이 둔화되고 부동산 버블이 무너지고 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이유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홍콩과 대만은 오랜 기간 저금리 환경으로 급등한 주택가격이 이제 하락세로 조정이 되면서 한마디로 부동산이 꺼지면서 성장에 압박을 받고 있고요. 홍콩의 주택가격은 2009년 이후 작년 9월까지 2배 이상 올랐고, 이 9월 정점을 찍은 이후에 현재까지 11% 하락을 했답니다. 자, 미국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홍콩의 부동산 가격이 추가로 더 내릴 수 있다면서 부동산의 이 하락은 소비와 투자의 부담으로 작용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대만 역시 부동산이 경착륙할 가능성이 있다. 대만의 부동산은 작년부터 내리막길이다. 대만도 역시 부동산 하락이 경제에 큰 문제가 될 거다. 한국은 부동산보다 오히려 이 낮은 금리에서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것이 문제가 될 거다. 물론 한국의 이 가계대출도 한 60% 이상은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싱가포르의 가계부채는 지난 5년 동안 매우 빠르게 증가해서 가계의 고통스러운 이 부채를 축소하려고 하는 노력이 잘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부채 증가율은 2005년 이후 매년 소득 증가율을 웃돌고 있고, 위기를 막으려면 한국에서 가계부채를 축소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한국이 가계부채를 지금과 같이 방치하다가는 IMF의 버금가는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미 외국에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의 연구원입니다.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7.2%, 한국의 가계부채가 1200조가 넘지 않습니까? GDP가 뭐 한 400조 안팎쯤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7.2%로 신흥 19개국 중에서 1위였다는 겁니다. 싱가포르의 가계부채는 GDP의 60% 수준이라는 겁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민간 부분의 은행 대출이 빨리 증가해서 GDP의 130%를 넘었다면서 앞으로 몇 년간 부채 축소 과정을 겪을 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민간 부분이라는 것은 가계하고 기업을 합친 거죠. 한국의 가계하고 기업을 합친 것은 이것보다 훨씬 많죠. 자, 고령화로 생산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도 이 4개국의 성장의 걸림돌이라 합니다. 미국 통계국이 2050년까지 가장 빨리 늙어갈 나라로 한국, 홍콩, 대만 등을 꼽았습니다. 한국이 그 중에 1등인데요. 2050년 한국의 65세 이상 비중이 35.9%가 될 거다 해서 아시아의 4마리 용 중에 가장 높을 거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아시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아시아가 향후 몇 년간 전 세계의 성장을 견인할 거라면서도 아시아 호랑이들, 한국 포함한 네 나라는 예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시아의 호랑이들은 앞으로 2년간 성장세가 거의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세계 무역 성장이 부진하고 중국의 영내 생산 증가를 꼽았습니다. 자, 이것은 뭔가 하면 결국은 이 무역이 이들 나라의 4개 나라의 대부분 먹이를 살리는 것인데 이 무역이 둔화되고 중국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구조가 늘어나면서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이들 국가는 중국의 성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중국의 경착륙 우려는 완화돼서나 중국이 역내 성장을 늘리면서 수출 중심 경제 구조를 지닌 이 나라들의 성장이 타격을 받을 거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중국이 경착륙이 완화됐다는 것도 이 편파적인 시각이고 저는 중국이 경착륙을 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역이 전 세계적으로 둔화되고 중국이 둔화되니까 중국과 영향력을 가진 이 네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 근데 세 나라는 중화권이기 때문에 그렇다 칩시다. 근데 한국은 중화권이 아닌데 중국에 이렇게 빨려들어서 홍콩이나 대만이나 싱가포르처럼 되어가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그간에 우리의 경제가 너무나 중국에 집중되지 않았나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시아 네 마리 용이라는 나라들이요, 전부 중국 때문에 경제가 꺼져가고 있고 2년 동안이 아니라 제가 볼 때 향후 20년 동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중국에 지금 집중되고 있는 모든 경제 영역을 중국과는 디커플링, 분리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더라도 지금부터 노력을 해야지요. 저는 관광이나 제주도 투자, 뉴커 중국 관광객 800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못된 정책이라고 봅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조선업 시장을 중국이 썰어버려서 한국의 조선회사들이 지금 큰 대우, 삼성, 현대 같은 조선 3사가 지금 엄청난 인원을 감원하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던 도시라는 울산 거제가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지금 한국의 건설요, 롯데가 제주도에 짓는 35층짜리 빌딩인가를 중국 회사가 따가버렸습니다. 아예 뭐 성금 안 받고 한 2년 동안 우리가 지어줄게 이런답니다. 자, 조선 건설이 중국 때문에 중동에서 건설은 거의 수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완전 덤핑 치거나 짓는 그 비용까지도 자기들이 처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짓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정말 지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계속 빨려 들어가면 언젠가는 끝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요. 정신 차려야 될 때입니다. 자, 미국 대선 이야기입니다. 미국 공화당, 민주당, 양당의 대선 경선 주자들 간의 대권 후보 다툼이 격렬해지면서 경선 이후에 과연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승복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자, 민주당에도 샌더스 지지자와 힐러리 지지자의 성격이 아주 다릅니다. 공화당에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크루저를 지지하거나 공화당 주류의 생각은 또 아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만약에 이 과반수를 얻지 못해서 7월 중재 전당대회까지 가서 공화당 지도부가 다른 사람을 밀어줄 때 트럼프는 승복하지 않을 겁니다. 무소속 출마도 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만약에 힐러리가 이런 방식으로 그냥 슈퍼 대의원 힘을 얻어가지고 요즘 최근에 7전 싸웠는데 샌더스가 6승 1패를 했습니다. 자, 샌더스 쪽으로 추가 기우는데요. 초반에 힐러리가 이 슈퍼 대의원을 많이 확보해서 차이를 좀 벌리고 있지만은 결국 힐러리로 굳힌다면 아마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샌더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기득권에 의한 후보 강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격이 다른 기득권의 하수인격인 힐러리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겁니다. 그래서 양당이 본선에서 후보가 정해지더라도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후유증을 극복을 못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샌더스 지지자의 69%는 힐러리가 후보가 되면 지지할 거라 했지만은 25%는 절대로 힐러리를 지지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자, 힐러리 지지자는 79%가 샌더스가 되면 지지하겠다 했지만은 14%는 지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샌더스 지지자들이 힐러리를 거부하는 비율이 좀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공화당은 더 심각한데요. 트럼프가 1위를 달리고 있지만은 위스콘신에서 이격을 맞아서 지금 좀 불확실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와 크루저 또 트럼프와 공화당 주요 진영 간의 이 갈등 속에서 당 지도부가 중재 전당대회를 열고, 자, 거기서 절반 과반수는 못 얻었지만은 트럼프가 1등 할 것은 거의 확실한데, 트럼프를 만약에 1등을 선택하지 않고 2등을 선택해버리는 식으로 장난을 쳐서 트럼프가 무소속 출마를 하게 된다면 공화당은 대선에서 당연히 패배할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공화당의 대선 패배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미국에는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공화민주 두 당은 19일날 뉴욕 프라이머리가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고 보고요. 특히 위스콘신에서 패배한 트럼프가 느끼는 압박은 큰데요. 자, 트럼프의 과반수가 빨간불이 켜졌다. 이 사이에 이제 트럼프는 뉴욕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자, 공화당의 이 뉴욕 지역 정치인들 가운데는 트럼프를 후원하는 인사들의 지지선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트럼프는 자신을 향한 반 트럼프 정서를 차단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는 위스콘신 패배 후 처음으로 뉴욕주 유세에 나와서 크루즈가 올해 토론회에서 경멸과 정오를 담은 표정으로 뉴욕의 가치를 비난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는 2001년 9.11 테러의 악영향 속에서도 경찰과 건설 노동자들이 보여준 영웅적인 모습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가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말은 뭔가 하면, 크루즈는 지난 1월 공화당 토론회에서 뉴욕 주민인 트럼프가 민주당의 친화적인 뉴욕의 가치에 길들인 까닭에 보수의 정체성을 의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뉴욕이 상당히 진보적이고 민주당에 가까운 그런 정서들이 지배하고 있다는 크루즈의 말이 맞는데, 지금 현재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트럼프가 52%, 존 케이식이 25%, 크루즈가 17%랍니다. 크루즈가 뉴욕의 정서에는 좀 안 맞죠. 그 뉴욕이라는 것은 미국 최고의 도시로서 이 프라이드나 자부심이 막강한데요. 히스패닉인 크루즈에 대해서 거부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트럼프의 유세는 이런 물리적인 충돌이 많았지만 이날 유세에는 별로 경찰이 없었다는데요. 이 트럼프 반대자들이 오히려 이런 이 무력 충돌이나 이런 걸 하지 말자고 하고 있답니다. 아마 그걸 더 일으키면 트럼프한테 유리해질 수도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클린턴도 힐러리도 펜실바니아에서 지금 유세를 벌였다는데요.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룬 진보를 공화당이 해쳤다면서 공화당을 세게 비판했습니다. 지금 이 힐러리는 최근에 6개 주에서 연패를 해버렸습니다. 아이다호, 유타, 알래스카, 하와이, 워싱턴주, 위스콘신에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초반에 많이 이기고 있기 때문에 샌더스가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메일 게이트나 월가와의 부패 유착, 또 최근에 파나마 페이퍼라고 부르는 문건, 이런 것들의 영향이 힐러리에게는 조금 불안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파나마에서 발견된, 법률회사에서 발견된 그 문건, 파나마 페이퍼스는 각국의 독재자, 정치인, 갑부, 스포츠 스타, 연예인 등에게 지금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아이슬란드 총리가 사임했고 프랑스, 미국, 독일, 호주 등의 정부가 나서서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조사에서요. 그런데 이런 어떤 형사처벌보다도 문건에 관련되어서 거론되는 사람에 대한 따가운 시선이라는 겁니다. 자, 이 문건 폭로 이후 세계 주요 언론 사설들은 1%의 행태에 대한 99%의 분노, 사회 변혁의 기폭제, 그리고 리티비즘, 그러니까 리커티비즘 폭로하고
액티즘하고 합쳐가지고 릭티비즘, 즉 폭로를 통해서 행동에 나선다. 이런 신조어까지 만들면서 다루고 있는데요. 미국의 권위 있는 외교안보 전문지 폴린 폴리시는 5일 공산당 선언에 만국의 노동자의 단결하를 연상시키는 만국은 납세자의 단결하라, 이런 글까지 기고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결국 월가를 점령하라는 그런 부분을 연상을 시키는데요. 이 중국과 러시아도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푸틴하고 시진핑의 측근과 가족이 거론이 됐죠. 자, 그래서 뭐 서방의 음모다 이러고 있지만은 이제 서서히 부정부패의 구체적인 증거들, 즉 파나마의 로펌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페이퍼 컴퍼니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됐는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요, 점점 세계 각국에 성실하게 납세하는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그렇게 많은 나라의 고위공직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재산을 모았을까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야말로 미국의 상류 재계를 갖다가 대변하는 신문 아닙니까? 이런 신문도 이렇게 비판하고요. 뉴욕타임즈도 아이슬란드, 러시아, 중국, 사우디, 말레이시아 정상들을 거론하면서 공직자들이 숨긴 의심스러운 부에 대해서 파헤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말 위험스러운 것은 부패 정치인들이 훔친 재산을 자국 국민들을 눈을 피해 빼돌릴 때 민주주의 지배와 지역 안정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결국 부패가 그 나라의 정권을 흔들어 버리면서 리비아나 이라크, 시리아 같은 사태를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건전성기구의 개발도상국 불법자금 유출 보고서를 보면요, 10년간 유출된 금액이 불법적으로 7조 8천억 달러에 달한다. 7조 8천억 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개발도상국과 신흥경제권에 매년 해외의 원조금이나 외국인 직접 투자로 거액이 유입된다고 해도 경제성장이 돈이 그렇게 투자가 되는데, 원조가 되는데 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은 결국 범죄, 부패, 탈세 등과 관련된 불법적인 자금 유출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기죠. 그래서 타임즈지는 4일자에 파나마 문건이 자본주의 최대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제목으로 개발도상국은 물론 미국 유권자들도 글로벌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유자재로 돈을 움직여 거액의 이익을 챙기는 1%의 금융기업 정치 엘리트들에 대해서 세계 각국의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99%로서는 황량한 디트로이트의 텅 빈 건물과 웨스트 버지니아 화학공장에서 나오는 독성 폐기물 같은 세계화의 바람이 남긴 잔재를 부담으로 떠안는 것이 더 억울할 거다. 미국의 이 디트로이트 가면 망한 도시 아닙니까? 시내 도심이 텅텅 비어있고 폐허가 돼가고 있죠. 그리고 웨스트 버지니아의 화학공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세계화를 했는데, 세계화를 해서 이익을 보기는커녕 일자리는 없어져 버리고 그 대신 더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돈을 훔쳐서 도둑질 해먹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이겁니다. 결국 파나마 문건은 글로벌 정치 엘리트의 상당수가 세계를 통치할 게 아니라 감옥에 가는 게 맞다라는 걸 입증시켰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인간들을 뽑는 정치 시스템으로 과연 사회가 점점 발전하는 사회 변화가 이루어지겠느냐? 회의적이라는 거죠. 저는 맞다고 봅니다. 현재와 같은 정치 시스템으로 세계가 저성장 국면 하에서 도둑질이 판을 치면 절대 변화가 올 수 없죠. 자, 이 가디언지는 파나마 문건 파동이 줄리안 어산지와 첼시 매닝 그리고 에드워드 스노든으로 이어지는 글로벌 폭로 행동주의의 한 전기가 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는 세상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파나마 문건에 정치인들, 고위공직자들 수백 명의 이름이 거론된 나라들에서 대중들이 여기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는 것이 긍정적인 변화보다는 불안정한 효과로 그 나라를 무정부화 시켜버릴 가능성도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결국 전 세계가 부패 피로증에 걸려 있는 게 아니냐 라는 건데요. 이제는 부패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한국 한번 보세요. 한국 사람이 그렇게 부패 청산에 예민한데요. 한국인이 195명이나 있다.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언론 하나
이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만연한 부패를 자포자기로 받아들이는 행태가 전 세계 만연해 있는 것이 과연 이런 폭로가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건가 하는 회의를 가져다 준다는 거죠. 참. 그러니까 아이슬란드 같이 그래도 깨어있는 나라에서 총리가 제일 먼저 쫓겨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안 되는 나라는 국민 스스로가 부패를 갖다가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